그리고 동아시아의 대변혁,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청일전쟁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학자들은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중국을 상징하는 게 용이고 일본을 상징하는 게 사무라이인데, 이 용과 사무라이의 이 결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벌어지는 이유는 일본이 자기네들의 안보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한판 승부를 벌이기 이전에 한반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청나라로부터 떼어놔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청나라의 완전히 식민지였다. 이런 사실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색이라는 그 20몇 살짜리를 보내서 조선 왕의 서류까지 다 감시하면은 이게 무슨 독립국이에요? 이게 식민지지.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떼어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러면은 청일전쟁이 벌어질 그 무렵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을 영국의 그 외무차관이자 아시아 전문가인 이제 커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그 극동문제라는 그런 그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커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영국에서도 유명한 이 아시아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조선은 여러 강국 사이에서 농락당하는 장남강공의 정치상 미래 운명이다. 여러 강국들 사이에서 농락당하는 장남강공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커즌이 그 의아하게 생각한 건 조선이 분명히 미국과 영국과 그리고 일본과 독일과 맺은 조약에 의하면은 분명히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협약을 다 맺었어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그 조선의 왕을 청나라에 무슨 뭐 이상한 젊은 친구가 와서 감시 감독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도대체 독립국이야, 속국이야, 아니면 식민지야, 뭐야? 국제법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은 이게 독립국이냐, 아니면 속국이냐, 이것조차도 지금 불분명하고, 거기다가 지금 조선은 가만히 보니까, 항구를 이렇게 좋은 항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항구 좋은 게 많습니다. 뭐 동쪽에 보면 뭐 부사랑 있죠, 울사랑 있죠, 포항 있죠, 마산, 진해, 여수, 목포, 군산, 인천 뭐 이런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눈이 번쩍번쩍 뜨일 정도로 결정적인 항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를 어느 누군가가 차지할 경우에 이 정치 전략적인 지형이 휙휙 변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에 적대하는 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면 청나라한테는 결정적인 위협이 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일본에 적대하는 나라가 한반도를 차지하면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오는 거고, 러시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나라는 이거 힘센 놈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네들이 도대체 독립국인지 속국인지 뭔 식민지인지조차도 모르는 데다가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군대조차도 없고,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면은 그 항구에 대한 필요가 가장 강한 러시아가 가져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자, 일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은, 그 당시 일본은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266개의 작은 그 영주들이 모여 사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도시국가 연합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 규슈에 있는 가고시마, 그리고 야마구치에 있는 조슈, 사스마, 요런 하급 사무라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이후에 이 조슈하고 사스마 출신들이 모든 요직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64개 번의 출신들은 야, 나도 좀 한 자리 해줘. 그러면은 너는 그 자리가 없으니까 넌 안 돼. 우리도 당신들이나 우리나 비슷하지 않아. 우리도 좀 자리 좀 줘.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해외로 나가서 해외를 식민지로 만들어라. 그러면 거기서 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냐? 그럼 니네 거기 가서 그 관리하고 좋은 자리 니네가 차지해. 이게 이 당시 메이지 유신이 해외로 막 팽창해 나갈 때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실제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그 청일전쟁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을 했습니다. 대만지 식민지로 획득한 다음에 대만 총독부를 세우고 거기에 관리들, 군인들,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기업들 가서 대만을 식민지로 만들고 보니까 아주 양질의 일자리 2만 개가 만들어지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번에 이 사람들 다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라. 이게 그 당시 일본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일본뿐이 아니고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막 나라가 팽창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주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역사상 언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무슨 식민지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맨날 얻어 터지기만 했으니까 우리는 늘어나는 이 인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조선이 가지고 있는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냥 패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죽이고 죽고 당파 싸움을 일으켜서 모함을 하고 뭐하고 해서 그게 사색 당쟁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막 나라가 일어서서 근대화를 하면은 인구가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인구들에게 직업을 줘야 되고, 직업 중에서도 고급 직업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나라도 침략해가지고 그 사람도 그쪽으로 막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수요를 적절히 통제를 해왔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그냥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싸우는 거 보세요. 저게 같이 한 하늘 아래에서 살 사람들입니까?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 저렇게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것 자체도 기적이죠. 조선시대 안 그랬어요? 동인하고 서인이 서로 싸우다가 또 서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또 노론과 서론으로 갈라지고,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갈라지고. 이거 왜 그러냐? 나라에서 관직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관직을 오를 수 있는 이 과거급제자들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고종시대는 더 많이 늘었잖아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한정되어 있는 자리를 뺏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소위 말하는 당파를 만들어서 싸운 게 우리의 당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당쟁이 벌어졌는데 그 기득권을 진 이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 해외 침략을 해서 해외에다가 일자리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가 해외 침략에 앞장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외 침략하자 하는 여론을 일으키는데 앞장선 게 바로 이 시대의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죽으라고 지금 청나라하고 일본이고 전쟁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했어요? 이 사진 보시면 딱 나오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기둥뿌리가 썩는지,
중국의 양계초라는 그 사람이 조선의 만국을 논함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양치차오의 조선의 만국을 논함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이겠느냐?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도 어찌했겠느냐? 중국의 지식인이 조선의 망국을 바라보면서 야, 일본 탓하지 마라. 조선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고종과 민비는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는 미신에 미쳐가지고요. 그냥 무당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황현의 매천야록에 의하면은 금강산 1만 2천봉에다가 돈 1000냥 쌀 한 섬씩을 갖다 맞춰야 당신 자식이 무병장수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매년 여름 한강에서 수신제를 지내야만 용왕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아들이 건강하다나 그래가지고 쌀 500석 맨날 밥을 지어가지고 강물에 던져가지고 물고기들 배만 불렸답니다. 이게 황현의 매천야록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동학이라는 것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서 고부 군수도 막 내쫓고 막 이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정예 관군을 전라도로 내려보냈어요. 그때 그 군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배도 없어가지고 청나라 배를 빌려가지고 청나라 배에 태워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도 지역에 가가지고 농민군하고 싸웠는데 조선 최정예 관군이 장성에서 패해, 황토현에서 패해, 그래가지고 전주 지역, 그러니까 호남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전주였는데 전주성까지 함락을 해요. 그러니까 고종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저놈들 그냥 놔두면 서울로 쳐들어와가지고 이모군란처럼 말이야 궁궐에 쳐들어와가지고 또 대신들 죽일 거 아니냐. 청나라 군대 불러가지고 빨리 진압을 해라. 아니, 지난 시간에 천진조약을 맺어가지고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를 간신히 이제 철수를 시켰는데 또다시 농민 봉기 하나를 농민이 반란 일으킨 거 하나를 자기네 군대가 이거를 진압할 힘이 없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으니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제 2,500명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왜 니네만 가? 우리도 갈게.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니까 일본도 군대를 보냈는데 일본은 몇 명을 보냈느냐? 10,000명을 보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동학농민군을 해산한다고 충남 아산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호남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농민군들이 다 해산하고 없네. 그래가지고 아산 지역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일본군은 어디로 상륙했느냐? 인천으로 상륙해가지고 10,000명이 서울을 점령합니다. 서울. 그래가지고 남산에다가 포를 쫙 세워놓고 막 아침에 포쏴, 저녁에 포쏴, 그리고 그 종로 이런 데를 막 일본군들이 막 시가행진을 하고 이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일본 군대가 들어왔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당탕 쿵탕 해가지고 일어난 게 청일전쟁. 자, 그럼 청일전쟁에 우리가 정밀복귀를 해보겠습니다. 청나라 군대 누가 끌어들였나요? 일본군이 침략 근성이 있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아니, 자기네 나라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조차 진압을 못해가지고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였으니 이게 웬 떡이냐고 일본군이 들어와가지고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 고종이 했고 동학이 했죠. 동학이. 근데 우리는 지금 동학농민운동을 동학혁명이라고
이렇게 막 추앙을 하고 정읍시에서는 그 동학의 후예들의 혁명 정신을 높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10만 원씩인가 국민 세금으로 지금 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혁명이죠, 여러분? 청일전쟁 일으킨 게 혁명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기극이 벌어져도 우리 국민들은 역사를 잘 모르니까 동학이 혁명인데 뭐 혁명군 그 후예들이니까 뭐 당연히 10만 원씩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가 혁명이에요? 청일전쟁 일으켜가 조선을 쫄딱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 동학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이런 짓들이 지금 그리고 저 종로 영풍무 앞에 전봉준이 지나가는 행인들 막 그렇게 무섭게 째려보는 그 동상을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참 제가 그거 보면서 가슴이 섬뜩섬뜩해요. 야, 도대체 저거 이 역사를 좀 아는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 저거 보면 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일본 정부도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되겠냐, 우리 좀 자중자애하자 그랬는데 일본 군부에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이 안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첩자들을 막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드디어 청일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청일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일본 외상이 무스 무레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도대체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자기가 회고록을 써요. 그 회고록이 건건록이라는 회고록인데 이것도 번역이 돼 있어요. 거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청일전쟁은 일본 군부가 깔아놓은 레일 위를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치를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군부가 어쨌든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그냥 가버린 거고 거기에 일본 정부는 끌려가가지고 계속 추인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말려드는 이런 전쟁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일본의 육군 참모 차장인데 아주 뭐라고 할까, 침략 정신에, 침략이라는 것에 그냥 골수에 들어박힌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프러시아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러시아라는 나라를 이제 연구를 해서 군사 시스템을 그대로 일본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일본군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존재했을 때는 프랑스 육군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그래서 프랑스 육군을 그랑아미 대단한 군대 이런 식으로 추앙을 했어요. 그런데 1870년에 보불 전쟁이라고 그래서 프러시아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벌였는데 프러시아 군대가 프랑스군을 그냥 단숨에 박살을 내고 파리를 점령을 해요. 그때 이제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프러시아 육군이 정말 강하구나. 일본도 프랑스가 강한 줄 알았더니 프러시아가 최고네. 그래서 프러시아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 겁니다. 그 프러시아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이 가와카미 소로쿠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뭘 봤느냐? 프러시아라는 나라는요, 이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국가 안에 군대가 존재하는데 이놈을 아는 군대가 제일 상층부에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러시아라는 나라는 뭐를 가르치느냐? 어차피 전쟁을 할 거면 제일 먼저 저쪽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적의 가장 허술한 곳을 먼저 한 방 강력하게 기습으로 한 방을 치고 전쟁을 시작해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요 프로시아 제도를 들여온 이래 청일전쟁 때도 기습 공격을 하고 러일전쟁 때도 기습 공격을 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는 진수만도 선전포고도 없이 먼저 기습 공격을 해요. 이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안 좋은 것만 많이 배웠죠. 그 원흉이 바로 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상륙을 해서 서울을 점령하고 청나라 군대는 지금 아산에서 언제 무슨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고 해서 막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의 영령하신 고종임금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갑옷을 입고 우리도 나라를 지켜야지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미국 공사를 불러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나와 우리 왕실 가족과 이 사람들을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시킬 수 있게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미국 공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이게 미쳤나 이게 국왕이 말이야. 아니 그래 왕은 그래 미국 공사관으로 가 왜냐면 이제 그 다른 나라 공가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제법적인 보호를 받죠. 그럼 왕은 미국 공사관에 와가지고 뭐 안심하고 뭐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하고 백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좀 황당한 그 제안을 하니까 미국 공사가 국왕은 그렇게 함부로 그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정중히 그 거절을 해요. 요 이후로요. 고종임금은 여차하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외국 공관으로 도망갈 궁리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96년 요때 이후 2년 후에 아관파천을 하잖아요. 아관파천이 뭐예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것을 아관파천이라고 그래요. 그냥 갔나요? 궁녀 복장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궁녀 가마를 타고 러시아 해병대의 호위를 받아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들어간 게 아관파천이에요. 그 이후로 고종은 11년에 걸쳐서 7차례나 미관파천, 영관파천, 일관파천, 아관파천을 반복합니다. 1905년에 러일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당시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알렌입니다. 이 알렌이 고종이 또 미관파천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오니까 본국 정부에다가 보고를 한 내용이 사료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고종의 성격으로 봐서 우리가 단호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공사관 담을 넘어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단호히 퇴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전쟁 나면 백성들하고 같이 아니면 군인들하고 같이 갑옷을 입고 일선에 나가서 싸울 생각은 못하고 어디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도망갈 궁리만 그래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합니까? 이런 사람을 지금 계명군주라고 지금 만들어놨으니 일본군은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자기네들도 워낙 그 중국이란 나라가 그 돈도 많고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나라고 그래서 자기네들도 승리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악의 경우는 뭐 어떻게 한다 하고 막 정말 비장한 각오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교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다 미리 자기 장례식을 먼저 하고
내가 가서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임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1894년 7월 25일 날 풍도 앞바다에서 이 중국군 병력 수송선, 그러니까 아산에 지금 병력이 있었는데 일본군이 자기네들보다 4배나 많은 10,000명의 군대를 상륙을 시키니까 야, 이러다가 이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우리도 병력을 좀 늘리자. 그래가지고 병력을 실은 배가 아산만으로 이제 오고 있었는데 그 배를 격침을 시킵니다. 풍도 앞바다에서. 풍도가 어디냐면 좀 요 인천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대부도가 나오죠. 그 대부도 앞바다에 있는 게 풍도라는 섬인데요. 아주 뭐 경치도 좋은 섬이고 그런데 바로 이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의 첫 포성이 울렸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에 이 수송선에 타고 있었던 1,100명의 청나라 군대가 최정예군이었다는 거예요. 그 최정예군이 상륙도 못하고 총 한 방 못 쏴보고 배에서 포를 맞아가지고 꼬르륵 해가지고 1,100명이 다 전원이 물귀신이 됐다. 그래서 그 이후로 청나라는 힘 한 번 못 쓰고, 그러니까 전투를 제일 잘하는 최정예 병력이 1,000명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 전투 이후로 청일전쟁에서 중요한 그 전투가 6번 있었습니다. 여기 풍도 앞바다 1번이라고 써있는 두 번째가 성완전투. 여기서도 일본군이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평양전투. 평양에서 또 일본군이 승리했습니다. 4번 황해전. 여기서 또 일본이 승리했어요. 5번 여순 점령. 여기도 승리했어요. 위해 점령. 모든 전투에서 청나라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군에게 그냥 추풍낙엽식으로 졌습니다. 왜 졌느냐,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군함은 만들었는데 포탄 살 돈 전부 뺏어가지고 궁궐 짓는 데 쓰고, 그리고 또 이 군대라고 보내긴 보냈는데요. 이 군대 지휘관들이 전부 이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식량 사고 무기 사라고 돈 주면 그거 빼돌려가지고 고리대금업하고, 이를 무슨 놈의 전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에서 이 전투라고 우리가 중요한 게 그 6번 있었는데, 이 6번의 전투에서 청나라는 아주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하고 이 청나라가 전투를 벌인 곳이 지금 인천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중국 도시가 위해인데, 중국말로 웨이하이라고 하죠. 위해 앞바다에 그 유공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야 이 폐렴 때문에 어디 해외 나가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라도 이 위해 가보실 기회 있으면 유공도라고, 거기 가면은 중국에서는 이 청일전쟁을 갑오전쟁이라고 합니다. 갑오전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갑오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가서 이제 청나라가 막 항복하는 장면 막 하면서 막 잊지 말자 위해 이렇게 막 써 있습니다. 요 위해가 함락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군함 중에서 아직까지 부서지지 않은 군함은 전부 일본이 노예게 가지고 가서 페인트 칠해가지고 일본 국기 달고 일본 군함이 됩니다. 요때 황준원이라는 사람이, 황준원이 누구냐? 조선 책략을 써서 준 사람이 황준원인데,
황준원이 이제 외교관이 됐죠. 이 황준원이 뭐라고 썼느냐. 이 위해가 함락됐을 때, 아, 슬프도다. 해군과 육군이여. 적군들은 단결했는데 우리 군은 분열되었구나. 움츠릴 줄밖에 모르는 벌레처럼 우리는 힘을 펼치지 못했구나. 싸움닭처럼 우리는 스스로 단결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전쟁이란 참 무섭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뭐 일본이 청나라하고의 이 전쟁은, 청일전쟁은 한마디로 이거는 뭐 전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마치 사람이 그냥 개 패듯이 패가지고 항복을 받아낸 그런 전쟁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모노세키에서 그 강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상금을 물어줘요. 이 전쟁에서 지면 그냥 전쟁에서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그걸 상대방 국가에게 받아냅니다. 이거 배상금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전생 배상금을 얼마를 받았느냐? 2억량을 받았습니다. 은화 2억량. 근데 은화 2억량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인지 그 가름이 안 되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일본의 1년치 총 예산의 4배. 일본 본국 정부 예산의 4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이 2억량이었어요. 거기다가 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여기가 이제 그 요동반도인데 대만을 식민지로 뺐고 요 요동반도도 뺏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그 여순다련항이잖아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잠정적인 종착역으로 지금 점 찍어놓은 곳인데 여기를 청일전쟁 때 일본이 전쟁 배상금으로 여기까지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니까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있나. 여기는 우리가 지금 점 찍어놓은 건데 어디 감히 너희가 여기를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또 프랑스를 끌어들이고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 너 이 요동반도 중국에게 돌려줘. 안 돌려주면 전쟁이야.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우리 지금 뭐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돈도 많이 써가지고 이 전쟁을 해서 뺏었는데 도로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 독일, 프랑스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할 수 없이 일본이 깨갱하고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줍니다. 이걸 삼국 간섭이라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삼국 간섭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많은 군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땅을 뺏어줬더니 외교전 한 방에 그냥 힘도 못 쓰고 이걸 도로 반납을 했으니 이 청일전쟁에 참전한 이 일본 군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 바보 같은 이 외교관들 그래가지고 막 할복 자살한 장교들이 100명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간단치 않은 나라입니다. 이때서야 이 일본 사람들은 이 국제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살벌하고 무서운 건지 결국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것은 약육강식이구나 하는 걸 이제 적나라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기네들도 잘 몰랐겠죠. 그런데 자기네들 군인들이 말이야 수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요동반도를 뺏었는데 그거 간섭 한마디에 진짜 말 한마디 못하고 도로 돌려줘요? 근데 그냥 돌려준 건 아니에요. 돌려주는 조건으로 3천만 냥을 더 받아요.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청일전쟁 배상금으로 총 2억 3천만 냥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승리만 하고 나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정말 아주 끝내주는 그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그런 선악의 개념을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막 언론들의 막 빗발치는 비난과 장교들 막 살복 자살하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와중에 일본의 이제 국민과 일본의 국가 지도부는 오직 힘만이 정의로울 수 있으며 국가 생존과 구원은 군사력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구나. 결국 알고 보니까 약육강식이구나. 우리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얼룩말보다는 사자가 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교훈을 얻은 겁니다. 뭐 약육강식이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도덕적인 관념을 떠나서 국제사회는 아직도 이러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지도부 사람들이 노래를 하나를 만들어서 졌어요. 외교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부르는 유행가였어요. 그 유행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에 굉장히 좀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서쪽에는 영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다네. 동포여 조심하라. 겉으로 그들은 조약을 맺는다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네. 국제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네. 그러나 때가 오면 기억하라.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운다는 사실을.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 요동반도를 뺏었던 요동반도를 도로 토해내면서 이 정말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이것을 전 국민이 유행가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도 유행가가 하나 불러지기 시작했죠. 갑오 농민전쟁이 실패하고 나서 전봉준이가 잡혀 죽은 다음에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청포장수 울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일본의 이 외교의 노래에 들어있는 이 노래 가사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제질서의 그 심오한 내용과 우리 똑같은 시기에 우리 조선에서 유행했던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일본과 그 당시 조선의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렇게 막 완전히 샌드백 얻어맞듯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나라 양국 지도부의 리더십의 차이였습니다. 그 당시 청나라의 최고 실력자는 여기 나오는 이 서태후입니다. 일본의 최고 실력자들은 뭐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서양 열강 어느 나라 지도부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정도의 맨파워, 학식, 아주 드높은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야마구치, 조슈에서 아주 하급 사무라이였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쇄국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쇄국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영국군하고 조슈의 군대가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1시간 동안 포격을 받으면서 자기네 조슈번이 불바다가 돼요. 야, 이거 서해란 나라가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밀항선을 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영국 유학을 해요. 그리고 이와쿠라 사절단이 떠날 때 이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이와쿠라 사절단의 멤버가 돼서 또 전 세계를 돌아요.
일본 천황으로부터 일본 헌법을 만들어라 명령을 받고 또 독일, 유럽을 또 몇 년간 가서 이 헌법을 연구하고 와요.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일본의 국가지도부 사람들은 전 세계에 어디에다가 내놔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엄청난 그런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게 그 당시에 청일 전쟁 때 동원됐던 이 청나라 군인들인데요. 우선 이 무기를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은 총을 메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 체계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무기 체계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총과 칼과 활과 방패와 뭐 이런 걸로 이게 무기 체계가 통일 안 돼 있으니 무슨 놈의 근대식 전쟁을 하겠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경우는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총인데 일본의 그 무라타라는 그 사람이 이 총기 전문가입니다.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총기를 다 공부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그 소문난 전 세계 각국의 소총 200자루를 사가지고 일본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200자루의 가장 장점들만을 따가지고 무라타 소총이라는 걸 만들어요. 일본군들은 전부 이 소총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오연발총입니다. 이 사람들은 갑옷 입고 활 가지고 창 가지고 누구는 또 뭐 총 들고 이렇게 싸울 때 일본은 오연발로 나가는 이 무라타 소총을 가지고 전쟁을 했으니 뭐 승패를 뭐 얘기할 건덕지조차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 청나라의 군대는 또 군벌들이 와가지고요. 평양 전투에 참여했던 그 평양에서 나중에 청나라 군대가 막 전투하다 말고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을 간 그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인 위역이라는 지휘관은 자기네 병사를 먹이라고 은화를 가지고 왔는데 그 은화 8만 장을 빼돌려가지고 고리대금업 하다가 들켜가지고 제일 먼저 도망을 가요. 이러니 이거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 이 군인들, 특히 이 일본군들은 이 시기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외국에서 소총을 사온 게 아니라 이때서부터 자기네들이 소총을 아주 근대식 소총,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그 우수한 소총을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나라를 지키기 시작했다. 청나라도 개혁개방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친구들이 그 청나라의 그 유력한 그 중학생들을 뽑아가지고 180명을 뽑아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유미유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180명의 이 친구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각 가정에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미국 문화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도 가고 뭐 예일 대학도 가고 많은 그 친구들이 그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유교 공부를 안 하고 웬 쓸데없는 것만 공부한다 하는 보고가 오니까 그놈들 다 귀국시켜 이래가지고 공부하다 말고 얘네들을 다 귀국시켜요. 만약에 얘네들을 그냥 계속 공부를 시켜서 이 친구들이 정말 이 미국의 최고 학부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했으면 청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참 안타깝죠.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일본도 막 그 상해 이런 데다가 강남 기기국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막 무기 만들고 그 무기 만들려면 서양 사람들로부터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 조정에서 일부 이 쇄국 정책을 하는 대신들이 아니 중국같이 위대한 나라가 말이야 저 서양 오랑캐에게 뭘 배운다는 거냐 그래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서양 기술자들 다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이 거의 뭐 조선이나 다름없는 일들이 청나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 일본은 그야말로 뭐 서양 것이라면은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서양화하자. 그 대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화혼양제라고 하는 그런 정신 하에서 뭐 온갖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단숨에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에 능통한 자가 청일전쟁에 일어날 무렵에 무려 100만 명 정도 됐었다. 그리고 당시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쓴 뭐 서양사정이라든지 이런 책이 340만 부가 팔렸다고 그럽니다. 340만 부면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뭐 거의 다 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일본은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동반도를 반납을 하면서 일본이 토해낸 요 땅을 1895년에 반납을 했는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러시아가 요 땅을 자기네들이 청나라를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땅을 러시아가 조차를 해요. 그래가지고 철도를 놓습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돼 있죠. 저거를 이제 남만주 철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일본이 저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때서부터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야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때서부터 일본의 국가 슬로건이 와신상담, 절치부심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그 핵심 아젠다가 됐고 이제 러시아하고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요동반도를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서 토해내고 그 토해낸 땅을 러시아가 차지하는 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 땅이 바로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땅이 러일 전쟁의 전쟁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결국 이 땅을 다시 빼앗죠. 러시아하고의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사력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번 대포 한번 보세요. 사람이 요만한데요. 대포가 이만해요.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아까 배상금 2억 냥에다가 요동반도를 도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3천만 냥을 받아가지고 2억 3천만 냥을 청나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예산의 한 4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거액을 받았는데 청나라가 무슨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해외에서 돈을 빌립니다. 어디서 빌렸겠어요? 그 당시 세계 패권국이 영국이죠. 영국으로부터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립니다. 그 돈을 일본한테 줘요. 일본은 그 돈을 받아서 뭐 했느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면은 우선 첫째로 요동반도까지 병력을 실어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병력을 실어날려는 그 배를 보호를 하지 않으면 풍도 앞바다에서 군인들 수장되듯이 그렇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송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전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전함은 요 사진에 나오는 식의 이런 당시의 1급 전함은 영국이 최고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러시아군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영국에다가 전함들을 계속 주문을 해요. 그 돈은 청나라로부터 받은 배상금으로 다시 영국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청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재미 본 건 누구예요? 영국입니다. 영국. 이게 패권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앉아가지고 청나라한테 열심히 비싼 이자 받아가면서 돈 빌려주고 그 돈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일본은 영국으로부터 배를 만드는 돈으로 다 또 은화를 주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돈 벌고 이쪽에서 돈 벌고 신나는 거죠. 억울하면 우리도 열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일본이 그 길로 가려다가 쫄딱 망하죠. 세계 역사는 이렇고 세계 국제 패권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슬퍼하거나 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옆에는 일본이 있고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옆에는 중국이 있고 그럼 이런 나라들은 이런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어려운 곳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면 다 죽으란 말이냐? 아니죠.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동맹이라는 것이 있고 합종영역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동맹 그러면은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동네에서 계속 뭐 괴롭히는 좀 힘센 놈이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뭐 돈도 뺏고 뭐 학용품도 뺏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얘보다 힘센 뭐 삼촌이나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아유 삼촌 제가 나 괴롭혀요. 그래서 삼촌이 데리고 오면 삼촌이 가가지고 이 자식이 어디를 말이야 뭐 앞으로 우리 조카 한 번 더 건들면 너 죽어. 이게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을 잘 맺어야 되는 거야 동맹을. 그런데 우리 고종하고 민비는 왜 이렇게 맨날 그냥 하지 말라는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세계 패권국의 이 영국이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세계 패권 질서를 계속 어지럽히고 구멍내고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는 답은 그냥 뭐 바보 아니면 다 나오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바보의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 사람을 이거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밖에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제정신이면 저 길로 가면은 지금 우리 역사로 보면은 지금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 다음에 대한제국 멸망, 일본한테 넘겨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 굳건한 한미동맹을 굳이 깨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이제 한판 붙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잘하면 이 공산주의라는 이 붉은 사조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돌아가는 그 지금 움직임을 보면은요, 미국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벌써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마 이제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할 것 같은데 그런 그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자명한 그 답이 나오는 이런 길을 왜 저럴까? 예. 제발 바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바보보다 더 심각한 거는 알면서 사기치는 게 더 무서운 놈들이잖아요. 응? 자, 이제 일본 입장에서 한번 다시 이 전쟁을 복기를 해보면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 요동반도나 얻고 대만을 식민지로 얻기 위해서 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일전쟁을 왜 일으켰느냐? 조선이라는 나라를 청나라로부터 떼어내서 이 나라가 러시아에게 먹히지 않도록 일본이 관리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너무 이 승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일본 군부가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일본 해군이 야 우리가 저 남쪽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남쪽의 자원을 우리가 약탈을 하면 대만을 뺏어야 돼. 그럼 대만을 이제 그 육군이 이 해군은 저거 얻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요동반도를 얻어야 돼. 이 너무 욕심이 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국 간섭을 야기를 해서 결국 도로 토해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일본은 왜 전쟁을 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매불망 여차하면은 그냥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주 막 그 혈안이 돼 있는 이 고종과 민비 입장에서 딱 보니까 일본이 청나라를 한 방에 때려눕힌 일본이 러시아가 야 요동반도 토해내 딱 말 한마디 하니까 막 깨갱하고 일주일 만에 그것도 요동반도를 탁 반납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는 러시아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피밀리에 민비가 러시아에다가 밀서를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러시아 세력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조선이 또 러시아판이 돼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일본은 그 전쟁을 왜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황당하게 된 거예요. 다시 또 조선이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판에 삼국 간섭에 의해서 요동반도를 반납하느라고 러시아한테 짓밟히다 보니까 고종과 민비가 또 재빨리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조선이 러시아판이 됐어요. 그럼 전쟁을 왜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슨 짓을 합니까? 깡패동원 해가지고 민비 시해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국제법에 의하면, 한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가지고 왕비를 살해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더군다나 막 그 시신을 또 막, 뭐 석유를 뿌리고 뭐, 불태우고 말이야. 그 불태워가지고 남은 뼈 조각은 뭐 어디다가 막 연못에다 막 집어던지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제 폭압적인 만행을 저지른 건데, 우리는 막 민비가 뭐 어떻게 일본 놈들이 이 간악한 일본이 어떻게 죽였는지만 계속 막 자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민비를 시해하기 전에 뭐 누가 뭐 강간을 했느니 마했느니 뭐 해가지고 막 그야말로 적개심을 부추겨요. 근데 왜 죽였대? 왜는 안 가르쳐. 왜? 아니 그럼 일본이 그럼 뭐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는 제가 일본이 민비 시해를 한 이 부분을 제가 무슨 뭐 변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본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러긴 왜 그래요? 자기네들은 정말 국군을 걸고 청나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조선을 좀 떼내가지고 자기네들이 보국을 만들려고 했는데 재빨리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허탕을 치니까 자기네들 국가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진짜 까불면은 우리 이렇게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계속 무슨 뭐 어떻게 죽였고 뭐 어떻게 해서 막 왜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그 당시에 이 민비를 시해한 것은 자기네들이 볼 때 뭔가 그 교훈 내지는 겁을 주기 위해서는
여차하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의지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한 일본 공사가 동원이 되고 한국에 있던 일본 군 최고 지휘관이 동원이 되고 그 당시에 직접 시해를 한 거는 일본 낭인이라고 해서 이 자객들이 시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객을 지휘한 사람은 누구냐? 시바시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주 일본에서 그 최고의 그 엘리트였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민비 시해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무죄 석방을 받고 일본 중의원에 출마를 해서 내리 14선을 한 14선 의원 출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민비를 시해하는 그 자객들은 뭐 깡패 낭인들이 했지만 이걸 지휘한 사람은 일본의 최고 엘리트들이 지휘를 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 일본의 국가의지를 확실하게 조선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필은 왜 왕이 아닌 왕비를 죽였을까? 이 부분에 저도 의문이 있어가지고 우리 뭐 왕조실록, 뭐 고종실록, 순종실록 아무리 뒤져보고 우리 측 사료를 뒤져보면은 그 근거가 안 나오는데요. 일본 측 사료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고종은 민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손오공이었다. 일본의 국익에 반대하는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 외교의 실제적인 몸통은 민비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 국제 세계는요, 약육 강식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래. 한나라 왕궁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왕비를 시해를 합니까?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자기네들의 국가의 의지를 보여줄 때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본이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를 역으로 지금 현재 우리 역사와 잘 비교를 해보십시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세계의 운명을 건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한국이 한미동맹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투항을 할 때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진영 전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자기네들이 느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민비 시해 사건입니다. 지금 청일전쟁 120년이 지나서 중국은 저렇게 뭐 자기네들도 힘생기니까 한판 붙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저러고 있고 우리는 그럼 뭐 할 거냐?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정말 끝없이 우리에게 의문을 제공하는 그런 전쟁이 청일전쟁이기도 하고요.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의 질서는 지금까지 책봉 종군 관계로 동아시아를 이끌어왔던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싫은 강국에게 힘 한 번 못 써보고 완전히 그냥 개 얻어맞듯이 얻어맞아가지고 저거 사자인 줄 알았더니 저 완전히 고양이네 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서양 열강들이 뭐 일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 중국을 이리 찢어먹고 저리 찢어먹고 그래가지고 남쪽 지역은 영국, 그 다음에 산동반도는 독일이 산동반도를 차지하니까 러시아가 일본이 토해낸 요동반도 뺏고 뭐 해가지고 갈갈이 다 찢어먹는 이런 대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 청일전쟁이고 이 청일전쟁을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되는데 또 잃어버린 10년을 또 경험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